아 형님 나왔다. 왔나? 뭔 일이고? 형님 내 지난번에 돈 빌려달라고 돈 빌려준 거 있다 아이가. 응. 그거 내가 지금 급전 필요해서 하는데 지금 좀만 돌려주면 안 되나? 네가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돈을 내한테 줬지. 아 뿔리 준다 해가지고 그거 준 거 아이가. 달할 리 묻고 없다니까. 돈이 없어요, 없어. 사업하다 말아 무서. 그럼 내 돈 내는 내 돈 못 받나? 니는 내한테 투자를 했고 나는 투자를 하다 말아 묻고 그래서 돈이 없고 그래서 난 니한테 돈을 못 준다. 못 알아듣겠나 좀. 안녕하세요, 곰변입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 보면 다른 사람들 돈 다 끌어모아서 코인에 넣었는데 망했어요 라고 하소연하는 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코인 투자에 실패해서 자기 돈을 잃은 사람들은 자기가 책임지면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괜히 다른 사람한테 돈 맡겼다가 자기 돈 다 날려먹게 생겼는데 이 다른 사람은 날려먹은 사람한테 자기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돈을 줄 때 내가 어떤 형태로 돈을 주기를 원하는 것인지 법적으로 정확하게 돈을 넘겨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가 돈을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을 주는 증여가 있을 수도 있고 물건을 사서 그 대가로 값을 지불할 수도 있죠. 이런 거 말고 내가 돈을 주고 그 돈을 나중에 회수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이거를 빌려준다 라고 표현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돈을 빌려주는 것을 법적으로는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끔씩 빌려줬다고 표현을 하면서도 법적인 성질은 투자금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돈을 너한테 빌려줄 테니까 네가 사업을 잘 해서 수익 나는 건 나랑 같이 나눠 먹자 라고 하는 경우죠. 그러면 이 대여금과 투자금은 법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대여금은 제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의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도 받고 나중에 원금도 돌려받는 거죠. 이 대여금의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는 첫째, 얼마를 빌려줄 건지, 둘째, 이자를 얼마로 할 건지, 셋째, 언제 갚을 건지입니다. 첫 번째의 얼마를 빌려줄 것인지를 법적으로는 원금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언제 갚을 것인지를 법적으로는 변제기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춰서 돈의 성질이 법적으로 대여금이 되면 원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달라는 거잖아요. 대신 원금을 아무 때나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정해놓은 변제기가 되어야 원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변제기가 안 왔으면 법적으로는 안 갚아도 되는 돈인 거죠. 그런데 이 대여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이자제한법이라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지금은 현행법상 연 24%의 범위 내에서만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르면 연 20% 범위 내에서만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연 24% 또는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했다? 그러면 그 초과하는 만큼은 법적으로는 안 줘도 되는 돈이 됩니다. 대여금은 별로 어렵진 않죠. 그러면 간단하게 대여금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첫째, 대여금은 원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다. 둘째, 대여금의 핵심은 원금, 이자, 변제기이다. 셋째, 대여금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여보세요? 친구야. 내 이번에 어. 진짜 괜찮은 아이템 하나 있거든. 니 돈 좀 있나? 딱 1억이면 되는데. 1억? 뭐 한다고 1억이나 필요한데? 진짜 내 한 번만 딱 믿고 제발 딱 1억만 좀 빌리고. 근데 진짜 이거 너무 대박이라 가지고 대박 치고 수익 나는 거 중에 매달 500만 원씩 니한테 딱 바로 보내줄게. 한 달에 500이가. 한 달 500이지. 당연하지. 오케이. 그러면 내가 지금 1억 니한테 바로 보내줄게. 니 그래. 한 달에 500 까먹으면 안 된대. 야, 절대 안 까먹기는 니한테 어째 까먹노. 진짜 고맙다, 친구야. 이거 무조건 맹세한다, 진짜. 진짜 고맙다, 친구야. 좋아. 오케이. 야, 자, 전화 보낼게. 고맙다, 진짜, 친구야. 사회생활을 좀 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제안을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사업자금을 대주면 상대방이 수익을 내서 그 중에 일부를 나한테 준다고 하는 거죠. 이런 돈은 내가 사업에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을 분배받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투자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주식 투자나 비트코인 투자를 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투자금은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랑 돈의 성질이 거의 비슷합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하다가 원금 날려먹어도 아무도 책임 안 져주죠. 투자한 본인도 원금 날릴 리스크를 당연히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고요. 개인끼리 주고받는 투자금도 똑같습니다. 일단 투자금이 되는 순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는 돈이 돼요.
대신 이자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아까도 1억 빌려주고 매월 500만 원씩 준다고 했으니까 연 6천만 원이 되는 건데 그러면 연 60%의 이자를 준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 좀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계약서에다가 원금 보장해 준다고 딱 쓰면 계약서는 지켜야 되니까 원금도 보장받을 수 있고 이자도 무한정 받고 개꿀 아니에요? 네, 개꿀 아닙니다. 물론 계약서는 지켜야 되는 게 맞지만 이 돈의 성질이 전체적으로 투자금이라고 판단되는 순간 실무적으로는 판사님께서 원금을 돌려주라는 청구는 잘 안 받아주십니다.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 뭐 사업하다가 잘 안 돼서 투자금 날려먹을 수 있다고는 쳐. 이건 인정. 근데 투자계약서에다가 이 돈은 사업 목적을 위해서만 열심히 쓰겠음 이라고 써놨는데 저놈이 그 돈 들고 사업을 안 하고 혼자 도박판에서 다 날려먹었는데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맞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돈을 가져갔는데 그걸 개인적으로 유용을 했으면 사기 배임 횡령죄 중에 하나가 성립할 수 있어요. 사기죄가 뭔지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사기 배임 횡령 중에서 하나로 고소를 해서 유죄 판결까지 받아내면 그 유죄 판결을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이 뭔지 모르신다고요? 그건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상대방은 그 돈으로 뭔가 사업은 했는데 잘 안 풀렸을 뿐이다, 사기칠 생각은 없었다 라고 하겠죠 당연히. 그럼 우리는 넌 그걸로 사업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도박비로 다 날린 거 아니냐 라고 반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그럴싸한 자료들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건데 그렇게 되면 경찰은 우리보다는 상대방 말을 더 믿어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투자금은 사실상 원금 날려먹을 각오 다 하고 주셔야 됩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빌려주셔야 되는 돈이고요. 이쯤에서 투자금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첫째, 투자금은 이자의 제한은 없지만 원금도 보장되지 않는다. 둘째, 상대가 투자금을 엉뚱하게 날려먹어도 현실적으로 그걸 고소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셋째, 투자는 언제나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제 대여금하고 투자금의 차이는 좀 아시겠나요? 근데 이게 실제로 돈을 빌려주다 보면 대여금하고 투자금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꿀팁 몇 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약서 작성. 일단 뭘 하든 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계약서가 반드시 어떤 형식을 갖춰야만 유효한 건 아닙니다. 최소한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계약 조건에 대해서 서로의 의사가 합치됐다는 내역이 있거나 계약 조건을 어떻게 하자라는 대화 녹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제대로 된 계약서가 있으면 제일 베스트고요. 나중에 뭔가 문제가 돼서 법적인 분쟁이 붙으면 입증 자료가 없이 그냥 제가 저런 말 했어요 라고 하는 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세요. 둘째, 계약서의 돈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빌려주는 돈인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투자한 돈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여금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계약서에 대여금, 대여라는 말을 계속 쓰시고 최소한 원금, 이자, 변제기는 명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무이자 계약이라고 해도 무이자라는 점을 분명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고요. 변제기는 꼭 몇 월 며칠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적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그 문구를 읽었을 때 돈을 이때 갚아야 하는구나를 알 수 있게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금을 하고 싶다, 그러면 계약서에 투자의 목적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에 대해서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그래야 나중에 그 투자가 성공해서 대박이 났을 때 수익금 나눠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투자의 목적에 따라서 비밀유지 조항처럼 부가적인 조항들도 신경을 써야 될 거고요. 셋째, 돈을 준 뒤에도 계속 자료화하기. 계약서를 쓰고 돈을 줬다고 끝난 게 아니죠. 사실 계약서를 체결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상황이 소송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료화를 해서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만약에 진짜 다음 달까지는 꼭 갚을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무조건 갚네, 내가 진짜 갚을게, 진짜라니까, 제발 부탁 좀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녹음이나 카톡 등 문자로 받아서 보관을 하시고요. 만약에 일부라도 돈을 갚는 게 있다면 그 갚는 순간에 영수증이라도 써서 꼭 자료화를 해서 남겨두셔야 돼요. 영상을 찍으시든지요.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아무 자료가 없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냥 전화로 한 그 사람 말을 믿은 거죠. 참 안타까운 건 맞는데 자료가 없으면 변호사는 사실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소송에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자료가 너무 많아서 TMI인 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좋다는 점 알아주세요. 오늘은 대여금과 투자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여금은 원금 보장이 되지만 이자에 제한이 있는 돈이고, 투자금은 원금 보장은 안 되지만 이자에 제한이 없는 돈이다. 둘째, 돈을 빌려줄 때에는 그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명확하게 해서 계약서를 꼭 쓰자. 셋째, 계약서를 쓰는 그 순간부터 소송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자료화하자. 지금부터는 적어도 본인이 진짜 의도한 대로 돈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법률 상식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음에도 유용한 법률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곤변이었습니다.